이란의 독재적인 이슬람 신정 지도자들을 막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외교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를 시도하는 한편 미군이 공개적으로 이 지역에 배치되어 지난 여름 테헤란을 상대로 했던 공습의 재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핵 야욕이나 테러 지원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정권과의 대화가 성공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중동에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취임한 대통령이 성직자들이 단순히 제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축출되도록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주 Think Twice에서는 베테랑 외교관 엘리엇 에이브럼스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미국 외교 정책을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Think Twic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테랑 외교관이자 작가인 엘리엇 에이브럼스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중요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든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Think Twice를 위해 알림벨을 클릭하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또한 Think Twice 외에 오늘날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조나단 토빈 데일리 팟캐스트에서도 다양한 뉴스와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팟캐스트를 듣는 어디에서든 JNS 채널의 조나단 토빈 데일리에서 데일리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보내 마약 테러리스트 대통령을 체포하며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팔라고 시도하는 대통령을 고립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소위 똑똑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미국 우선 정책을 정의하는 것은 항상 그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모두에게 투영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할 때 해외에 개입하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보수주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보수주의라는 용어는 한때 실제로 의미가 있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실패한 전쟁과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나라에 민주주의를 강제로 이식하려는 무의미한 시도에 대한 지지와만 연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에게 곧 도움이 올 것이라고 약속했던 대통령이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그들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가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고 해도 미국이 이스라엘의 도움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유엔과 같은 다자간 기구들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전통적인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경멸의 뿌리를 둔 듯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대서양 양쪽의 외교 정책 기구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평화위원회가 실제로 가자지구나 다른 어떤 곳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동 개입보다는 미주 지역과 중국에 맞서거나 견제할 필요성에 더 초점을 맞춘 국가 안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 베테랑 외교관일 뿐 아니라 미국 외교 정책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분입니다.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미국 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중동 연구 선임 연구원이자 티크바 펀드 이사회 의장입니다. 그는 레이건 조지 W. 부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근무하며 오랜 외교 정책 경력을 쌓았으며 Tested by Shion, Tested by Zion, 부시 행정부 The Bush Administration,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등 여러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영향 The Influence of Faith, 신앙 또는 두려움 Faith or Fear, 기독교 미국에서 유대인이 살아남는 방법 현실주의와 민주주의 Realism and Democracy, 아랍의 봄 이후의 미국 외교 정책 American Foreign Policy After the Arab Spring,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21세기를 위한 유대 민족성 재건 If You Will It, Rebuilding a Jewish Peoplehood for the 21st Century 등도 저술했습니다. 엘리엇 에이브럼스 Think Twice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시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엘리엇,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모두가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과 이란이 어떤 합의에 도달할지 아니면 지난 6월처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지 예측해달라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 진행 중인 외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협상이 가능하다면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테헤란과의 합의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엔 긍정과 부정 답변이 모두 있어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미 협상은 본질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 한 차례만 협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란 측은 협상 후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미국 측은 훨씬 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부통령 펜스가 그들은 우리의 어떤 레드라인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항상 뭔가를 협상한 다음에 승리를 주장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가 여기서도 그렇게 할까봐 여전히 걱정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JCPOA입니다. 여기서 그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오직 핵 문제만을 다루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 특히 공화당원들 중에서 그것을 큰 재앙이라고 부른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란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3년 동안, 분명히 3년 동안, 왜냐하면 그때 그는 떠나게 되고 우리는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미사일이나 테러 대리 세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버락 오바마가 받아들였던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조롱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년 공격과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내부 문제들 이후에 1%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뭔가 진짜를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은 아랍인들이 공격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에 그는 우리가 그들과 대화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퇴로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지난 여름에 그가 그랬던 것처럼요. 네, 저희도 시도해봤어요. 그리고 어쨌든 만약 그가 공격을 한다면 예를 들어 2월 말쯤에 이 일이 시작된 날부터 모든 미군 병력을 배치하는데 대략 2주 정도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들이 2월 20일쯤이면 배치가 완료될 것처럼 보여요. 제 말은 그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놀랍군요. 그가 페르시아를 떠올리게 하는 명절인 불임절에 공격한다면요? 그래. 네, 곧 다가오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우리는 추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추측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런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권이 받아들일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만한 협상안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특히 지금 합리적인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그들에 맞서 일어난 이후로 그것이 약해 보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국인들과 타협함으로써 약해 보일 여유가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초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JNS 국제정책 서밋이 이번 4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예루살렘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됩니다. 저도 참석할 예정이니 여러분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과 연사 명단 확인은 jnssummit.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뛰어난 분들이 모이니 시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4월에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정권의 생존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먼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들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지만 만약 지난 6월처럼 또다시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좋은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또는 미국과 이스라엘 혹은 그 둘의 조합과 맞서게 된다면 그들이 약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그들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프로그램이 아마도 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또한 그들의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 중 일부, 즉 지도부 개개인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그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LO, PA 같은 단체들은 굳건함 같은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하죠.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란 국민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으론 정권 전복이 불가능하다. 즉, 그들의 핵 프로그램의 남은 부분이나 지난 6월 이후 재건된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파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의 미사일 프로그램에도 큰 피해를 준다고 해봅시다. 그들은 그것들을 내부 통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제 말은 그것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정권은 자신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완고함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굳건함이라고 부르겠죠. 어쩌면 이것은 이란 국민들에게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는 1월에 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수많은 시민들을 죽일 의지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볼 때 그들이 바로 약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한 해의 경제적 영향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관찰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같은 의미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세대간 여러 세대에 걸친 투쟁으로 보는 하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패배하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00년 후에는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란의 지도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그들과의 대립에 대한 많은 기대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슬람 정부에 대한 대규모 시위 이후에 정권 교체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잔인하게 탄압당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 국민들에게 곧 도움이 올 것이라고 약속한 이후 남은 임기 3년 동안 트럼프가 성공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능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오바마처럼 이란에 대해 레드라인을 설정했다가 후퇴한다면 말이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모두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미드나잇 해머에서의 뛰어난 활약, 베네수엘라에서의 훌륭한 군사작전이 시진핑과 푸틴에게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가 무력을 사용할 의지와 탁월함에 대해 말이죠. 미군의 능력에 대해서요,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리고 만약 그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특히 이란의 위협 앞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 이란은 우리가 당신의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그가 물러서서 JCPOA 그 II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 같은 적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즉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무력을 사용한 3번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솔레이마니, 미드나잇 해머, 베네수엘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작전이 이틀, 나흘, 열흘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 그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건 그들이 내리기에 매우 위험한 결론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도 위험하죠. 그래. 방금 언급하셨듯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를 체포했을 때 다소 놀라운 조치를 취했던 걸 알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적과 동맹을 맺은 파괴적인 사회주의 정권이 살아남도록 했죠. 마두로만 빠지고 그의 부통령이 계속 정권을 이어가게 한 셈이었습니다. 이 점이 이란의 향후 상황에 대해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식의 작전과 그 뒤에 정권 교체를 피하려는 결정이 테헤란에서 가능한 일과는 별로 비슷하지 않은 건가요? 그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아시다시피 비교적 훨씬 작은 대상이고 인구도 약 3분의 1 정도이며 미국과도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왜 하메네이를 잡으러 가지 못하냐고 말하는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테헤란은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만약 바다에서 이런 작전을 하려면 그게 중요하죠. 지미 카터도 이란 깊숙이 수백 마일을 들어가면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에게는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책에 몇 가지 변화만 있으면 같은 정권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루비오가 특히 과도기와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그게 많은 이란인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야톨라에게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나이가 많고 병약해서 자연사로 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많은 물라들이 있고 그가 정권을 운영할 유일한 인물도 아닙니다. 아니요.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 그곳은 근본적으로 신정국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솔레이마니처럼 그들의 체제에서 아주 큰 인물이었던 사람에게도 최고 지도자는 여전히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명령은 지켜졌습니다. 그들이 다른 최고 지도자를 가질 것 같진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들은 또 다른 물라를 두고 그는 아야톨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군사 독재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누가 최고 지도자로 임명되더라도 그 사람이 내리는 명령이 반드시 지켜질 거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명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체제 내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흥미롭네요. 이슬람 공화국은 46년, 47년의 역사에서 단 한 번의 진정한 권력 이양만을 경험했습니다.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급 뮬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 자신도 그렇게 큰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승진한 아야톨라였습니다. 아니면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미국 상원 의원들처럼 거울을 보면서 100명 모두가 미래의 대통령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상원에서 50번째로 오래된 상원 의원, 이 상원 의장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야톨라로서 그렇게 고위직도 아니었고 특별히 두드러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100만 명이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역의 모든 정부, 유럽의 모든 정부, 그리고 여기 미국의 국무부와 CIA까지도 누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분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말하길 그것은 파키스탄을 더 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일종의 종교적 외양을 가진 군사 독재 정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더 유연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혁명수비대 출신의 군사 또는 일종의 군사 테러리스트 배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정권이 전복되지 않는 한 그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아주 확실한 아마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들은 신학에 그만큼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공산주의 이념,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이제 러시아에서 더 이상 실제로 지배적인 이념이 아니지만 여전히 소련 시절만큼이나 사납고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사 독재 정권인 이란 그리고 약한 아야톨라가 이끄는 이 정권이 전혀 더 나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트럼프 평화위원회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는 이것이 유엔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트럼프에게 유엔을 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게 솔직히 말해서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성과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오늘 평화위원회가 워싱턴에서 몇 시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했고 평소처럼 여러 주제를 다루는 연설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2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쇼였습니다. 몇 가지 약속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100억 달러, 즉 100억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의회가 그 예산을 승인해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할까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8,000명의 병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말 아무도 하마스를 상대로 싸우거나 무장 해제시킬 병력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현장 수준에서는 이러한 가자지구 활동들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물라디노프, 즉 그들이 지금 부르는 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불가리아 외교관 물라디노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가자 집행위원회는 평화위원회의 집행위원회에서 2단계 아래에 있는 조직입니다. 평화위원회, 집행위원회, 그리고 가자 집행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국가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있는데 어쩌면 이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엔지니어와 전문가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공 서비스, 물, 하수도, 도로를 복구하는 데 헌신한다면 그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마스가 무장 해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평화위원회는 무장 해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은 평화위원회 말입니다. 그 위원회가 다시 언제 모일 수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3년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를 그 위원회의 영구의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구든 그 위원회는 분명히 주변부로 밀려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질적인 행위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자지구의 제거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마스 무장 해제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방위군 IDF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평화위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즉 가자지구의 휴전을 영구적인 평화로 전환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마스가 권력을 넘기거나 무장 해제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트럼프가 이스라엘에게 하마스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올해 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정부 모두 이에 대해 별로 내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하마스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 일부에서 뿌리를 내리고 인프라를 재건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건가요? 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공격하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거의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이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터널 안에서요.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선거를 치릅니다. 이스라엘도 선거를 치릅니다. 그렇게 11월이 되면 올해도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른바 휴전 이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본 것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마스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드론 등 여러 방법으로 총기를 반입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통제하지 않는 가자지구 절반에서 하마스의 재건을 막기 위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자지구의 절반 조금 넘는 지역, 즉 노란선 동쪽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파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재건을 위해 최대 10억 달러까지 투자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통제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일입니다. 네, 글쎄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 일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터널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터널이야말로 그들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핵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부죠. 또 다른 부분은 그냥 너무 많은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 또 수천 정기죠. 우리 모두 그 추정치를 들었잖아요. 6만 정이라고요. 이스라엘인들이 뭔가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뉴스를 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는 가자지구 서쪽 지역의 다른 집단들을 돕고 있다는 내용이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런 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둘 다 아리엘 샤론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해법으로 마을 연맹을 생각했던 시절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들었죠. 그런 종류의 제안이 실제로 효과를 본 적이 있나요? 팔레스타인인들 중에서 가자 내부에서 하마스를 성공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그건 정말 허황된 꿈에 불과한 건가요? 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시작은 아마도 오슬로였고 야세르 아라파트를 망명지에서 다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가자지구에서 꼭 일어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마스가 통제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샤론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어떤 공격이라도 받으면 우리는 방역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샤론의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시기의 일부는 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뇌졸중 사이에 있었을 때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나 이스라엘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하마스는 꽤 약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기는 2005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불가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마스의 목표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게 바로 문제죠. 어떤 지역에서 손을 떼면 위협이 있더라도 다시 들어가려고 쉽게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맞아요. 아니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로만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전환점이었죠. 하마스가 재건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막지 않았고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하는 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전환점은 하마스가 파타를 내쫓고 가자지구를 장악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 파타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하마스보다 강한 무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파타가 약 3만 명의 무장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하마스는 1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숫자 모두 실제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마스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병력은 실제로는 더 적었습니다. 수천 명이 허수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한 대위가 자신 밑에 500명의 병사가 있다고 보고해서 500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마피아가 지배하는 조직의 일꾼처럼 말이죠.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 같은 것들이죠. 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들이요.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마스가 파타를 무너뜨리는데 단 6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에서요. 그리고 정말 최악의 시기가 시작됐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마스가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으니까요. 당신의 질문은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반대 세력을 충분히 지원해서 하마스를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매우 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스라엘 외에는 어쩌면 미국조차도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되는 마찰과 싸움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지 않으실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때처럼 안정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슬로 협정 때 라빈 총리의 논리와 유사했습니다. 아라파트가 하마스를 상대하고 이스라엘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논리였지만 결국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물론 파타와 하마스가 오랜 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조직원들은 이념적으로 더 헌신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부는 부패하긴 하지만 덜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의 요점은 누군가 이런 시도를 할 때마다 팔레스타인 정치 문화 내에서는 그들이 반역자로 묘사된다는 겁니다. 그 정치 문화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과 무력 충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서가자 지구의 미래에 대해 전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제 말은 이 상황의 결과가 이스라엘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결과라는 겁니다. 즉 하마스가 통제하는 영토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마스 지역의 북쪽, 남쪽, 동쪽에는 매우 중요한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와의 국경을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예전처럼 중무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말하는 새로운 가자지구의 재건, 즉 안보를 전제로 한 재건은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가자지구와 평화위원회를 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더 넓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질문은 트럼프 2.0 해서의 미국 외교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공개된 국가안보 전략은 아메리카 대륙과 중국에 더 집중하고 유럽과 중동에는 덜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제외하면 유럽, 나토 동맹국, 중동과의 관계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그 문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분명히 정책이 항상 교리에 관한 문서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문서가 이번 행정부의 행동에 대해 어떤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그리고 민해안보 회의를 함께 본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루비오 장관, 벤스 부통령, 그리고 이 문서들은 확실히 서방의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그것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사후정당화가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분명히 우리가 쿠바 정부가 무너지고 중국, 러시아, 이란과 연계된 이런 외국 세력들이 서반구에서 사라지길 바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꽤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많이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거래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미넨에서 국방부 차관 엘브리지 콜비가 말한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오래가고 중요한 것, 즉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이슈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다시피 시볼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치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것이 걱정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치관이 훨씬 더 오래가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해관계에 대해 우리가 독일과 방위 조약을 맺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합니까? 제 대답은 지금이 1939년인가요? 아니면 1949년인가요?
우리의 이해관계는 변합니다. 만약 저에게 독일이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묻는다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답은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부가 축소하려는 생각에 대해 동맹에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즉 일본, 호주, 대한민국, 필리핀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 나토 동맹국들과의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동맹국 중에는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훌륭한 파트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맹의 근본은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포함해서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약간 버락 오바마의 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저는 현 행정부가 동맹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일종의 골칫거리이자 부담으로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자간 기구들을 좋아했지만 현 행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행정부는 이 모든 동맹을 문제로 여기는 듯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동맹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러시아와 중국을 약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들은 사실상 동맹이었거든요. 그들은 우리에 반대하는 데 있어서 서로 공통의 이익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의 동맹국이 누가 있죠? 아마 북한 정도일까요? 아마 그들조차도요. 네. 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글로벌 동맹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문서들이 걱정돼요. 루비오 장관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훌륭한 연설을 했고 유럽인들도 그 연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설에서 정말로 눈에 띄게 빠진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큰 육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러시아가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으며 그 영토의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독일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인데 그는 러시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돌아보며 소련에 대해서는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부가 우리의 핵심 동맹을 평가절하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르코 루비오나 제이디 벤스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부의 반론은 아마도 이럴 겁니다. 지금의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부 유럽 동맹국들이 말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마치 서유럽 전체를 점령할 위협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아마 그들의 반론은 지금이 1987년이 아니라 2026년이라는 점일 겁니다. 1987년에는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 동맹국들이 독일 한가운데 주둔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르샤바 조약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조차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러시아에 집착해야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자 글로벌 동맹의 중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강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 생각에 대통령이 유럽인들이 그들 자신의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분명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점에 대해 분명하게 말한 것은 부통령이었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들의 생활 수준, 복지국가, 그리고 은퇴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 돈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해도 알죠. 그건 말도 안 돼요.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죠? 많은 대통령들이 이에 대해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강력한 추진이 지금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와 같은 우리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지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덴마크와 맺게 될 합의들을 보면 또는 이미 맺은 그린란드를 우리의 방위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합의들을 보면 러시아의 북극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하루 회의로 그 합의들을 맺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불필요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묻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미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말씀하신 대로 나토 국가들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그들에게 연설한 것에 만족했고 부통령 JD 벤스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루비오의 연설이 더 진정시키는 듯 했거나 적어도 덜 대립적이긴 했지만 그 내용 자체는 그렇지 않았죠. 당신이 암시하는 것처럼요. 적어도 그가 러시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요. 그리고 그는 서구 문명의 방어와 유엔에 대한 경멸에 매우 집중했는데 이는 벤스가 그들에게 던진 도전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네, 그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설에는 우리의 공통된 역사, 공통된 가치, 공통된 신념에 대해 거의 서정적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문서상으로는 별로 흥미롭지 않은 대륙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것의 많은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들에 대해 진짜로 혐오감을 느끼는 것처럼 들리진 않았어요. 그것은 마치 진짜 태도가 걱정, 염려, 그리고 상황이 바뀔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반면에 저는 벤스가 경멸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로 비쳤다고 생각해요. 그건 전술적으로도 현명하지 않은데 그런 태도로는 그들로부터 더 많은 노력을 이끌어낼 수 없으니까요. 특히 그 순간에 그렇게 행동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군사력을 그린란드나 덴마크, 즉 나토 동맹국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암시하는 셈이죠. 러시아가 아니라요. 그런 행동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좋은 나토 동맹국도 있고 나쁜 나토 동맹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처럼요. 캐나다는 훌륭한 동맹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의 동맹국이었던 캐나다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모든 정부에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국방에 아무런 지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는 정말 좋은 동맹국이었고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입니다. 그래요, 아주 작은 나라지만 동맹은 한두 개의 큰 나라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대우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다보스에서 트럼프가 발언한 이후로는 그린란드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세 아래에는 심각한 전략적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덴마크인들과 다른 유럽인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들이 미국의 방위 우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위비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더 포괄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실제 위협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평소에 비판자들이나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트롤링이었던 건가요?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네, 그렇게 보입니다. 조언을 하는 건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사후적으로 뒤돌아보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 했던 위협들, 즉 우리가 이걸 영원히 책임지지는 않을 거라는 식의 발언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왜 당신을 지켜줘야 하냐는 그런 식의 일반적인 발언들 말입니다. 먹혔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대통령도 그들에게 국방비를 더 쓰게 만들지 못했죠. 네, 블라디미르 푸틴도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공을 인정받아야겠죠. 맞죠? 왜냐하면 그가 그들을 겁줬으니까요. 하지만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그의 수사는 이전 대통령들이 유럽인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지 못했던 반면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덴마크, 그린란드의 경우와는 구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우리가 덴마크인들과 비밀 회담을 하면서 보세요, 북극에서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말이죠. 이 상황은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1951년 조약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린란드에 있던 11개 정도의 기지를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지들을 다시 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폭풍과 혼란이 없었다면 모든 것에 대해 승인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훌륭한 동맹국인 덴마크는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봅니다. 잠시 미국 외교협회 모자는 잠시 벗어두고 티크바 키파를 써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유대인 삶 증진뿐 아니라 반유대주의와의 싸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노력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파 반유대주의의 위협에 대비하고 그것에 집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중에서, 그러니까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좌파와는 반대로 그렇게 해왔죠. 특히 10월 7일 공격 이후로 대학 캠퍼스와 다른 곳에서 유대인 혐오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에는 문제가 되고 점점 커지고 있는 우파의 반유대주의 성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몇몇 유명한 팟캐스터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트럼프 연합에 속한 많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부통령 펜스가 지난해 12월 터닝포인트 USA 포럼에서 밝힌 것처럼 우파 내 반유대주의 논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점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은 명백하게 2028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보수적이고 친이스라엘 성향의 유대인들, 예를 들어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것이 정말 큰 도전이자 진짜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통령 펜스를 언급하신 건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의미 있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 생각에 윌리엄 F. 버클리 주니어가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던 시절과 그가 팻 뷰캐넌 등에게 했던 발언들을 옳게 언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반유대주의를 보수운동에서 배제했던 것을 말이죠. 저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들이 예를 들어 중요한 사례인 터커 칼슨에게 이건 도를 넘은 것이고 그가 너무 멀리 갔다는 사실을 알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를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 공화당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명확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제 말은 대통령이 반유대주의를 비난하긴 했지만 그는 1월에 터커 칼슨을 백악관에 2번 초대한 뒤에야 반유대주의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걱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미국 유대인들에게는 반유대주의자들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노력을 쏟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 전에 If You Will Is, If You Will Eat 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가장 좋은 답 2가지 중 하나가 더 나은 강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법과 규칙, 규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대학들에서 본 것은 예를 들어 그것을 거부하고 실행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모두 다시 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규칙들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 규칙들을 제대로 집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그 규칙을 집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규칙들을 반유대주의자들에게 적용하라 했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반응은 미국 유대인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게 바로 티크바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지난 한 달 동안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중 일부는 브렛 스티븐스의 최근 연설에서 촉발됐습니다. 그는 우리가 반유대주의에 집중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은 파괴될 수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책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냥 유대인 삶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은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를 그냥 잊어버리고 그것과 싸우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 혐오가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고 뉴욕 시장이 반시온주의자이며 우파의 일부 가장 큰 목소리들이 반유대주의 음모론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브렛 스티븐스처럼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는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자는 식으로 말한 것 같았는데 유대인들에게 가해지는 많은 일들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차별과 증오의 형태나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규칙을 위반하는 대학 내 행위들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미국인이 아닌 관련자들을 추방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 저는 솔직히 대체로 지지합니다. 저는 이 나라의 범죄 행위나 미국인에 대한 증오 행위를 하려고 사람들을 데려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예를 들어 더 많은 유대인 학교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건 약간 과거 시민권 운동 시절의 논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미국은 새로운 시민권 법을 도입했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며 했던 주장은 도덕성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제 생각엔 잘못된 주장으로 드러났죠. 법으로 강제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법이 모두에게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는 것을 상기시켜줬으니까요. 우리에겐 도덕적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역사적 기준과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반유대주의 맥락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대학 캠퍼스에서 유대인 학생을 괴롭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행동은 퇴학당할 만한 일입니다. 교수가 유대인 학생이나 이스라엘 학생을 지목하거나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명백히 터무니없이 편향된 시각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범죄는 아닐지 몰라도 학문적 기준을 위반한 것이니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리고 시민권 운동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시민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돌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당국, 시장, 주지사, 경찰서장, 대학 총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과 규칙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유대인 학교, 유대인 캠프 같은 것들, 그리고 중요한 요소인 이스라엘에서의 시간 등을 통해 미국 유대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유대인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즉, 만약 2000년과 2035년을 비교해 본다면 이미 유대인 학교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새로운 세법에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선택한 주에서는 사람들이 $1,70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유대인 학교에 기부하거나 유대인 학교에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할 경우 납세자라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입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면 수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렇게 모인 돈은 유대인 학교에 사용될 수 있고, 물론 다른 경우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 학교에 기부하는 것처럼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대인 교육의 기회가 실제로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몇몇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약간 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롭 드라이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니라고, 전혀 과장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나이와 관련된 엄청난 문제이며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집니다. 일부 젊은 복음주의자들과 일부 젊은 가톨릭 신자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엇,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티크바에 대해 더 알아보고 당신의 활동을 팔로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교정책 관련 활동은 외교문제협의회 웹사이트인 cfr.org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섹션에서 제 이름을 클릭하면 제가 작성한 글과 웹캐스트, 팟캐스트 등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틱바 관련 정보는 tikba.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틱바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저희는 맨해튼에 자체 학교도 열었습니다. 저희는 대학들과 유대인 데이스쿨들과 특히 플로리다 대학교와 텍사스 대학교와 함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일 조나단 토빈 데일리 에디션을 꼭 청취해 주시고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들으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에서 듣거나 페이스북, X, JNS,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중이시라면 JNS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의견이 있으시면 thinktwicejns.org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거나 시청하시는지 그리고 방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직접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